네, 오늘은 지하경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하경제 굉장히 말이 많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특히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겠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뭐 선거 와중에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성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세금을 확실하게 더 걷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지금 박근혜 표 복지라고 되어 있는 140조 원짜리 복지 사이즈, 물론 이게 실제로 해보면 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만 160, 170조 이렇게 작고요. 그럼 뭐 연도별로 보면 뭐 한 30조 좀 더 됩니다. 3, 5, 15 하면 이제 150조, 30조가 좀 더 되는 돈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금을 더 걷어서 증세 없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더 걷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경제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더 걷느냐 안 걷느냐 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하경제 문제는 우리가 우리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또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 삼아 오늘 지하경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얘기하기 전에 이 최근에 그 백년전쟁이라고 해서 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요상한 단체에서 이승만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동영상 올린 것을 지난번에 저희 정규제 TV에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이 동영상에 김노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바람을 피웠다, 뭐, 그래서 기소가 됐다, 뭐, 이제 하는 그 부분만 살짝 또 이제 그 완전 조작되었다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드렸는데, 자기들이 아마 조사를 해보니까 조작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전체 또 다른 부분의 조작이나 억지에서 과장된 해석 이런 건 놔두고 이제 그 부분만, 사진 부분만 약간 내려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경제는 언더그라운드 에코노미, 뭐 블랙 에코노미, 뭐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섀도우 에코노미라는 말도 쓰고, 또 unrecorded, unreported economy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은, 뭐 기록되지 않은 unrecorded, official 앱 중에서 unofficial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광의로 지하경제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불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춘이 이제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춘 산업이라든지 마약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도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법의 영역에 있는데 무자료 거래를 한다든가 또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좀 넘나드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합법인데 예를 들어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 신고를 적게 한다든지 하면 그 신고를 적게 한 만큼은 이제 지하경제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지하경제는 있습니다. 대개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이런 말이, 지하경제는 사실 그게 unrecorded, unreported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세금 매기면 되는 거죠. 근데 unrecorded 또는 unreported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샘플 조사도 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고소득 자영업자가 말하자면 지하경제 세금을 잘 안 낸다, 이제 이렇게 볼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샘플 조사를 실제로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성형외과 의사, 죄송합니다만은 찾아가서 자리에 지키고 앉으면, 또는 어떤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데 뭔가 부가세 탈루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잘 안 낸다, 소득세도. 그땐 세무서에서 가서 입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손님 몇 명 왔다, 밥그릇 몇 명이다, 1인당 얼마씩 먹었다 해서 쭉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평균 탈루율이 얼마다, 20%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탈루율이 고소득군에 고소득 전문 직업군에 가면 탈루율이 40%대까지 높아지고, 보통 일반 전체 자영업자를 다 합쳐서 탈루율이 29%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사기관과 또 기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자영업자 전체로 볼 때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나 매출은
탄로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전체 곱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 경제 규모를 추산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대개 이제 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소비를 한다. 자동차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집에 산다. 또는 쭉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다. 소득 얼마는 대개 어느 정도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똑같은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소득자, 물론 근로소득자는 아니죠. 근로소득자는 우리나라는 뭐 빤하게 유리할 지갑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일반 자영업자다 또는 고소득 그 탈루 가능성이 있는 어떤 소득자의 소비를 쭉 추정을 해보고, 소비는 어떻든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죠. 소비를 추정해보고 그 소비를 보고 소득을 역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인원수로 곱해서 대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수요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경제에서 화폐량이 공급이 얼마 정도 되면, 예를 들어 전체 GDP 규모에서 화폐량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돼야 된다 하고 이제 화폐량 변화 추이를 보고 거의 차이가 나는 만큼을 역추정해서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사실 화폐로 포착이 되지 않는 비화폐적 영역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나 어떻든 기본적인 화폐 경제에서 기본적인 거래는 화폐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화량 지표라든지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성장률 여러 가지 지표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Dynamic Multiple Indicator and Multiple Causes, 여러 가지 지표 또 여러 가지 원인별로 다이나믹한 분석이라 그래서 다이미믹이라고 하는 이제 으로 이제 총칭하는 거 뭐 방법론은 아닙니다만은 막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냥 다이미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방법론으로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면 놀랍게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몇 가지 이제 추정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추정하는 자료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은 20 몇 프로였나요? 26.2 아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3%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인가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 이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20 숫자가 잘 눈에 안 띄네요. 근데 또 다른 자료에 뭐 17.2%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30% 가까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 무슨 소리냐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요? 일단 현대경제연구원 주장을 보면 23%로 보고 있는데요. 안종석이라는 연구자는 17.1%로 추정했어요. 물론 이제 시점도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또 추정한 거는 23%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얼마나 되나? 2007년 기준으로 13% 정도 되고 개도국은 26% 정도 된다. 그 우리나라 개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23%로 지금 현대는 보았고요. 선진국의 13%보다는 10%포인트나 높게 나오는 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경제가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영수증 정착되었고 또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선진국이 가까워질수록 지하경제는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발전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하경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최근 2, 3년 동안 또 조금 늘어난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일반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우선 한번 먼저 볼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하경제 규모 추정 추이. 이게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지하경제 비중입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이제 거의 뭐 30%대 쭉 접근했다가 쭉 낮아져서,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지하경제의 절대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은 상당히 늘었죠. 쭉 오다가 여기서 껑충 뛰었는데, 지하경제의 절대 규모는 늘고 있지만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GDP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하경제의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쭉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23% 정도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선진국은 왜 낮은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지하경제는 왜 생기나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지하경제가 늘어나는 것이죠. 다른 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자료 같습니다. 유럽의 지역별 국가별 지하경제 비중입니다. 동유럽은 대개 평균 24%. 뭐 중간선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은 정도 동유럽이. 남유럽이 22.5%,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리스가 지하경제가 한 23% 정도 된다. 이탈리아가 지하경제가 2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지하경제를 23% 정도로 추정하는 건 너무 높게 추정이 된 거 아니냐. 기껏 해봤자 17% 정도 되는 것이다 하고 저는 느낍니다. 북유럽이 13.7%다. 서유럽이 11.1%다. 북유럽이 오히려 의외로 높죠. 북유럽이 오히려 서유럽보다 2.5%. 기본 모수가 낮기 때문에 2.5% 차이는 상당히 높은 차이입니다. 역시 제가 볼 때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떻든 탈세 요인이 있죠. 북유럽과 서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지하경제 비중이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너무 과소평가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통계가 맞다고 보고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제 지하경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이포카란 그런 논문을 쓴 분이죠. 쓴 학자입니다. 슈나이더가. 근데 슈나이더가 추정한 거 이제 되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 서유럽. 되게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하경제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하경제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업종에 따라서도 지하경제의 비중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지하경제 비중은 13.9%입니다만은 건설에서는 지하경제 34% 굉장히 높습니다. 도소매가 17%, 숙박, 외식, 음식 숙박 이런 데가 15.3%. 이탈리아에서도 건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는 좀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독일이 건설업의 지하경제 비중이 이탈리아보다 더 높다는 것은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스페인에도 건설이 높고요. 폴란드 같은 나라 건설은 거의 40% 가까이가 지하경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건설, 도소매, 외식, 숙박 어디에서 지하경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도 지하경제 건설업종의 종사자들이 대개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터키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노동 규제가 강할수록 지하경제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를 다 감당하면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지 않거나 탈세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아까 봤듯이 다른 자료도 하나 있습니다. 지하경제 추정 결과 지하경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지하경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전통사회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과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전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 또 그 국민성이 거짓말을 잘하는 국민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낮아질수록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어질수록 지하경제는 적어진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담이 낮아질수록 지하경제는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지하경제는 적어집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아질수록 지하경제는 늘어나죠.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잘못된 자료라고 봅니다. 이런 자료 주장도 있어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비중입니다. GDP에 대해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그거는 6, 7, 8%, 9% 이렇게 지하경제가 오히려 굉장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2000년이죠. 1990년입니다. 그래서 91, 2, 3년 정도 이후에 지하경제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 하는 주장인데, 93년도 같으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서 지하경제의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에 지하경제가 계속 낮은 선에서 지하경제가 높아졌다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죠. 어디엔가 해석의, 그래서 아까 그 그림하고 다르죠. 아까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지하경제 계속해서 지금, 아까 현대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 보시죠. 이건 비중이 쭉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90년 이후의 자료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90년 이후에도 좀 늘어났다가, 93년, 4년부터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경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또는 현대경제연구원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28.8%다. 예를 들어서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600만 명 더하기 무급 가족 종사자 120만 명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어서 엄마가 아는 편의점에 가서 며칠 전에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은퇴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돈을 안 받아도. 그걸 무급 가족 종사자라 그러죠. 그래서 다 합치면 7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는다. 그럼 그건 근로소득자가 되어서 자영업에서는 빠집니다. 주요국의 자영업 비율 28.8%,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자영업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또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자영업도 있고, 그야말로 뒷골목에 조그만 된장찌개 집,
겨우 뭐 밥 먹고 사는 자기 밥 먹는 정도의 자영업도 있습니다. 그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직화된 일자리, 자영업이라는 것은 비조직화된 일자리거든요.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직화된 일자리, 말하자면 기업이 많아지는 겁니다. 조직화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가운데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급여 소득자가 많으냐 아니면 자기 개인 소득자가 많으냐, 급여 소득자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안정된 사회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자영업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이 급여 소득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90년도, 91년, 92년을 피크로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영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오늘날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10년도 자료인데요. 최근에 자영업도 폐업이 많아져서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참 많아도 걱정이고 줄어도 걱정인 게 자영업이죠. 이 자영업이 많다. 그래서 기업들 욕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많아져야 소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요. 대기업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안정된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현대경제연구는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은 국민 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되게 스테디하게 움직이죠. 영국이 뭐 35%입니다만 스테디한데 한국은 국민 부담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탈세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증세를 또 하면 어떻게 되냐? 증세를 하면 또 탈세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탈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왜? 다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세금을 신고하라 그러면 적게 신고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 인식 지수가 낮다. 말하자면 부패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시장 자유도취입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냐? 우리나라 유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블랙마켓, 노동시장의 블랙마켓, 4대 보험 필요 없다. 그저 현찰만 많이 주시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알바 형태의 거래들이 많아지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신고도 안 되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규제가 많을수록 말하자면 높아진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전부 1200조 정도 되고 작년에 국세 세수가 2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203조. 그러니까 GDP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그 세금으로 걷는 총액이 약 GDP의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200조 원에 203조 원을 걷었으니까 약 6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전체 부가가치 총액, GDP 총액에서 세금으로 거치는 게 얼마나 6분의 1 정도 된다. 이 비율 자체는 잘 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대로 걷는다고 한다면 지하경제를 우리가 GDP에 어느 정도로 본다면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치겠는가 하는 이제 추산을 대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선진국 수준인 예를 들어서 뭐 OECD 13%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럼 세금 얼마를 더 거둘 수 있겠는가? 그건 뭐 계산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걷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하는데 착수한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정말 움직이는데 조금씩 변화해가고 이제 적응할 시간이 주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을 차례대로 조금씩 더 걷는 말하자면 어떤 스테디한 어떤 지하경제가 조금씩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이지 한꺼번에 완전히 발본색원되어서 다 드러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나죠.